감동 미국 사례는 보시다시피 2000년 미국 의회가 CDS 같은 파생 작품에 이게 별로 위험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5대 투자은행을 부채 규제를 하지 않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이 리스크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니면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 중에 어떤 경제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외환 위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 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리스크가 뭐고 리턴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투철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라는 것은 위험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면 분명합니다. 다만 외환 위기 이후에 리스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경향들이 도처에서 발생을 하면서 장기 금융이라든지 실물 투자에 소홀하게 됐고, 그 결과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성장 동력이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간다. 이것이 바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그 다음에 금융과 실물의 발전이 괴리되어 나가는데, 자, 리스크라는 걸 이렇게 회피만 해서는 되겠는가?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단순히 회피의 대상이 아니고 매니지하고 테이크해야 할 대상으로 이제는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소국 개방 경제라고 하죠. 스몰 오픈 이코노미. 이런 소국 개방 경제는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국 개방 경제 외풍에 시달리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외풍에 더 시달리게 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매니지하는 수단으로 삼때 우리 경제에 어떤 그 내재적인 취약 요인,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규제 감독 체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과 금융이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경제가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를 할 수 있도록, 이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는 원래는 환경경제 내지는 환경 연구하는 분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공해라든지 등등 있으면은 이 계속 성장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속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약자와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 성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이 세 가지 점에 관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시장 중심 금융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너무 근데 지나치게 발달해서 시장 중심 금융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고 봤더니 오히려 시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선 미국과 위기가 생겼거든요.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승자의 저주다. 목표에 올인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 규제 완화 패러다임의 한 극쪽에 있다가 지금 서서히 균형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죠. 규제 패러다임과 은행 중심 패러다임에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균형적으로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현재까지 이 방향까지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발 위기에서 우리가 그 속도,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든지
은행 자본시장 중심, 시장 중심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후발자 이익을 좀 찾을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CB와 IB 모델이 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끝났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CB와 IB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해 상충 문제라든지 리스크를 차단하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법이라든지 그 암스랭스 룰이라는 게 이제 원칙으로 이제 박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원칙을 좀 제대로 만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측이 점검할 때 뭐 파생 상품 같은 거는 이제 부의 거래, 오프 밸런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실현화되면 그것이 원 밸런스로 오죠. 근데 오프 밸런스 상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게 잘 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의 거래에 대해서 좀 철저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처럼 신용 위험이 유동성 위험으로 번져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신용 위험과 유동성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행히 미국과 같이 트루세일 원칙을 위반하는 자산 유동화는 아직 허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계속 유지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리스크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그 속도를 제로로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뭐 잘 아시겠지만 G20에서 Financial New Architecture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게 어떤 그 합의점을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 당장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찍어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과 금융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게 왜 중요한지, 뭐 저희 뭐 금산분리 등등 여러 가지 원칙이 있고 완화하는 게 좋으냐, 지키는 게 좋으냐 등등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란이 기본적으로 금융과 실물, 금융과 기업 간의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의 허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겪으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기업들도 이제 줄어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여러분들 각 직장에서 그 노동 강도가 높아진 걸 잘 아시겠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허리가 약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중소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기업입니다. 중소형 회사와 중소형 기업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 기업과 중소형 금융회사 간의 상생관계는 긴 안목을 가진 장기적인 그 거래에 입각해서 그 거래를 해줄 수 있는 릴레이션십 뱅킹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강화해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릴레이션십 뱅킹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리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견인차와 이제 허리를 구분한 이유는 허리만 있어가지고서 이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방향성을 잡아줄 그 대형 그룹의 견인차도 필요합니다. 대형 금융그룹과 대기업들은 이런 그 CIB 모델, 이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여기가 그 은행 지주 회사로 전환했죠. 그게 바로 CIB 모델입니다. CB와 IB가 이렇게 복합된 형태의 CIB 모델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CB와 IB는 리스크 성격도 다르고 굉장히 이게 괜히 잘못 갖다 붙였다가 더 큰 문제를